안 읽은 책이어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대략 5, 6년 전쯤에 읽은 척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맞아 그랬었지 정도의 추임새는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책을 읽어보는 코너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안 읽었는데 읽은 기억이 있는 책이 있고 맞아요. 읽었는데 다시 펼쳐보면 이걸 내가 읽었던가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하얘지는 책들도 있는데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렇죠. 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마치 나도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막상 책을 보면 이제 안 읽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책도 읽기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 책 있죠. 걸리버 여행기, 돈키호테,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책들은 대충 다 아니까. 근데 그런 책들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다 읽은 것 같다, 다 아는 것 같다고 안 읽다가 읽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좋은 얘기였어? 약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모르는 책을 읽을 때보다 더 이 충격적인 어떤 기쁨을 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책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작년 12월이었나요? 자가격리 중에 목표로 세웠던 게 돈키호테 1, 2권 완독이었거든요. 네, 돈키호테가 그렇게 좋다고. 네. 2권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권 이야기거든요. 네. 그 돈키호테가 이렇게 그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2권은 이제 산초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앞권하고 뒷권 합치면 한 1600페이지 됩니다. 그때 그것도 읽으셨군요. 저희는 네. 그때 오셔가지고 한 2주 있다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원리를 찾아라 얘기만 하셔가지고 자가격리 내내 원리만 찾는 줄 알았거든요. 원리도 짬짬이 찾았습니다. 원리도 짬짬이.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은 작가죠. 아무래도 그 서점에 가면 아마 일본 작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 진열해 놓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작가인데 추리소설뿐만이 아니라 판타지 계열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어떤 소설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 오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워낙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들면 그렇게 아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 씨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렇게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해서 말할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네.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씁니다. 네. 엄청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면 그냥 있는 거를 베껴 쓰기만 해도 시간이 꽤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다작이죠. 그렇죠. 요즘에 일본에서 AI가 소설을 써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춘문예 해가지고 네. 됐다느니 약간 그런 느낌도 의심스럽습니까? 좀 너무 이렇게 쓰니까. 아니면 히가시노 게이고는 자기만의 어떤 그 수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들하고 이렇게 상황을 탁 넣으면 그게 툭 해서 딱 소설 한 권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약간 그 신빙성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작가 같은 경우가 전기공학과 졸업을 해서 일본 전장 주식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문과의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전 세계에서 문과 이과가 있는 유일한 나라죠. 일본과 한국. 네. 이 1985년에 그 방과후라는 그 소설이 제31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에도가 람포상. 네. 유명한 그리고 상이죠. 나서 퇴직 후에 도쿄로 올라와 작가로 지금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추리, 서스펜스, 패러디,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과학적 소재를 다룬 소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장편 부분이나 본격 미스테리 대상 소설 부문, 나오키상 많은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화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 최근 한 10년 동안은 내는 작품들보다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많은 작품을 내는데 그것도 워낙 계속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있으니까 공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나니와 소년탐정단, 악의, 범인이 없는 살인의 밤, 탐정 갈릴레오, 백야행 비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드라마가 됐고요.
영화로는 뭐 비밀, 변신,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기린의 날개, 방황하는 칼날, 천공의 성,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것도 영화가 됐죠. 그 작품들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리메이크된 작품들도 몇 작품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엄청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작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히가시노 게이고, 저는 사실 용의자 X의 헌신을 보고 나서 그 책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네. 그 뒤부터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 그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대한 줄거리 또 이시안 씨가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와, 이거 참 줄거리를 스포하지 않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뭔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등장인물들이 또 워낙 많아요. 네, 맞아요. 에피소드도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요. 도둑질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던 세 청년이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건물로 숨어들면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네. 새벽에 움직이면 수상하니까 일단 이 건물에서 밤을 지새고 아침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폐상점 안으로 숨어드는데요. 네. 이상하게 이 상점 안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상점 안에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 앞에 배달이 되는데 그게 30년 전에 과거에서 온 편지였고요. 그리고 우편 배달통에 그 답편지를 쓰면 그 편지는 다시 30년 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30년 전에 사람이 고민 상담을 해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뭐 올림픽에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임종을 병간호에? 앞둔 남자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음악을 할 것인가 가업인 생선 가게를 물려받을 것인가 이런 편지들이 계속 오는데요. 이 세 청년이 그렇게 교양 있는 축도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니까. 뭐 범죄에 폼이 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만 폼도 안 나는 좀도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상담을 자기들이 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닥치고 이걸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식의 어떤 답장을 받을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약간 좀 뭔가 따뜻한 말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이게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에 들어가는 전개예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점을 원래 운영하던 나미야 할아버지가 고민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30년 전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소설에 등장을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요약하느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뒤에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냥 사건들이 그냥 도입부죠, 도입부. 그렇죠. 네. 도입부에서 이제 시작되는. 30년 전에 그 나미야 잡화점과 이제 현재의 그 폐허가 된 공간에 편지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 사람들과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연관 지어지는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드라마로 봐야 될지 판타지로 봐야 될지 참 고민했는데 전형적인 추리소설 기법의 어떤 기법을 가져다가 글을 썼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참 기가 막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전에 계속 반전을 거듭하면서 약간 미드 같은 스타일도 있잖아요. 앞에서 살짝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뒤에 보면은 가령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냥 시험 삼아 백지를 넣어봤다. 근데 나중에 이 백지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네. 편지에 원래 편지를 넣어야 되는데 시험 삼아 이게 가는데 백지를 넣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또 굉장히 역할을 하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미드를 보는 그런 느낌. 복선을 살짝 깔아놓고 나중에 이제 떡밥을 회수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도 좀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평생 동안 고민해도 한 2편 쓰면은 많이 썼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맨날 써냅니까? 이 나미야 잡화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작정하고 썼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썼던 어떤 플롯 구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데 그것을 이제 추리 소설의 장르가 아닌 판타지 소설 계열로 가지고 와서 자신이 실험했던 많은 것들을 이 한 권의 책에도 완전히 쏟아 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자, 두 분은 어떤 인물, 어떤 이야기가 또 이 책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생선 가게의 장남 그 가스로우라는 남자가 네. 음악을 하고 싶어서 가업을 잇는 걸 포기한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생선 가게였나요? 네, 생선 네, 가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스로가 아니 좋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음악을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학교도 중퇴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재능이 애매해요. 네, 이게 비극이죠. 사실 이 재능이 애매한 사람이 정말 내 평생을 바쳐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데뷔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재능은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아버지 돈 쇠약해지고 이제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없고 그냥 음악을 포기하고 가게를 물려받을까 이거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아버지가 이 이제 가스로가 그냥 저 아버지 생선가게 물려받을래요. 이제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자세로 가게를 물려받아봤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음악을 할 걸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평생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선가게도 그냥 이를테면 호락호락하게 그냥 나 이거 못하면 저거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그렇죠. 또한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이제 인생을 걸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애매한 자세로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걸 하지 이렇게 오지 마라 이제 하고 굉장히 이제 딱 못을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내 직업이 너는 그냥 이거나 할래요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뭔가 고민할 때 뭔가는 그냥 배수진으로 놓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그치. 뭐 이런 거. 이거 좀 시도하다가 안 되면 취직하지 뭐. 약간 이런 거요. 근데 취직은 쉽나요? 안 네. 되죠. 안 되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구나. 이걸 좀 약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저도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 마츠오카 가스로에게 약간의 어떤 감정이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드럼 쳤거든요. 네. 재능이 애매하셨나요? 음악학원 원장님이 네. 너 꼭 이거 해야겠냐? 보통 음악학원 원장님들은 그쵸, 못해도 그쵸. 되게 잘한다 해서 등록을 계속 유도하는데 아니야. 그럼요. 그 원장님은 저의 평생의 은인이셨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인터넷에 가면은 김태훈 씨가 말하는 팝 컬럼니스트 3단계가 있습니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드럼을 친다. 원장님에게 소질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팝 컬럼니스트가 된다. 진짜 인생의 은인이시군요. 네. 저는 사실 그때 빨리 포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았어요. 저한테 재능이 없다는 거. 좋아는 하니까, 근데 재능이 없으니 치지는 못하고, 치지를 못하니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마츠오카 가츠로의 이 일화가 정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악만이 그렇겠죠.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 사실 고민하시는 분은 정말 지금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배철수 선배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시 왜 송골매 이런 거 그룹 활동 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음악 뮤지션이었던 기간은 몇 년이고 DJ로 활동한 건 몇 년이다. 내 직업은 DJ야. 라고 이야기하신 걸 딱 들으면서 거기서 어떤 아우라 같은 거. 저도 좀 오래 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게다가 둘 다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하죠. 예. 네. 자, 이시안 씨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뭐야.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지금 다른 저는 왜 기억에 남았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풀릴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다라든가 아니면 생선가게를 잘했다라든가 그 예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풀려가지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이 안에 있는 에피소드를 다 담지는 않습니다만 이 에피소드를 아주 변형해서 담거든요. 네.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거긴 한데 지금 두 분이 했으니까 그럼 저는 마지막 상담 그러니까 호스티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직장을 열심히 다닐 것인가 하는 이 여성분의 상담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한테 해준 조언이 어쨌든 성공을 하는데 그게 또 처음과 연관이 되는 이 지점이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는 그 상담을 그러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무슨 상담이었을까? 약간은 좀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 책 참 어렵습니다. 소개하기가. 왜냐하면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추리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저희가 섣불리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책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오늘 누군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게임을 시작해보지. 누가 이야기하게 될지. 맨날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북구북구 시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이 책 이미 읽고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과거와 현재 인물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죠.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말하자면 이제 옴니버스의 형태를 띈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다가 아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단서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연결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근데 이게 실타래 같아서 하나를 탁 하면은 사실 이게 환광원이라는 우리로 치면 고아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라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로 다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뽑긴 되게 힘들데 저는 그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관계가 인상적이었다라가 아니라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밝혀지게 될 때 그게 단서가 되는 게 탁 등장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소품이라든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이 아까 우리 생선가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생선가게 뮤지션이 거기 그 환광원에 공연을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하나이가 유독 딴짓만 하고 안 보다가 자기의 어떤 노래에 반응해가지고 그 아이가 탁 봤다. 그러면서 이걸 알아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거 내가 지뢰를 밟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굉장히 말하자면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한 노래로 여기 설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아이가 또 엔터테인먼트사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장도 사실 여기랑 관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되는 것들이 저는 이 노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게 재밌었거든요. 노래를 통해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마치 그 어떤 불교식 사상처럼 우리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소멸해 가지만 우리의 어떤 그 왔다 간 흔적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계속 존재하게 되는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 소설 자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이거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 에피소드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사업가였다가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결정을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부모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거 이제 부모의 실체를 보죠.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우리 부모만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기 인생도 깜깜하고 부모에 대한 실망도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와 같이 있어라.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배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조언을 하죠.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죠. 네, 부모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밤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영영 만나지 못하게 돼요. 서로 소식도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야반도주를 했으니 당연히 연락처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이제 착실하게 어쨌든 잘 자라나서 나중에 이 마을에 한번 돌아와 보게 됩니다. 이 나미야 잡화점이 이 인연이 돼서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비틀즈 음악을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그 바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의 여주인이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의 여동생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근데 이 남자만 알고 이 여동생은 몰라요. 근데 이 여동생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남자애가 도망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정말로 잘 실망시키고 정말 너무나 우리 부모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약간 이런 생각을 주게 했던 그런 부모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는지 아꼈는지 이런 게 밝혀지는 장면이 전 약간 뭉클했어요. 이게 정말 3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사소한 오해와 편견 혹은 우리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친구보다는 가족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했었다, 너를 위했었다, 아꼈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진심을 이제 느꼈다 하는 경우. 그리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잘 안 믿다가 나중에 보고 아 그때 이랬었구나라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가족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걸 다시 이제 그 30년 후에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걸 네. 지금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 그냥 사소하게 서로 간에 얘기하고 서로 간에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그 고마운 일이구나. 되게 진정성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고마워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폴 레논이잖아요. 폴 레논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틀스의 아마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 이름을 합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은 비틀즈가 깨졌을 때 둘이서 쌍욕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 활동할 때도 서로에게 이제 으르렁거렸던 네. 그런 친구들인데 그 두 사람의 이름과 성이 한 이름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될 때 그 기묘함.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보면 결국 그것 역시도 어떤 화해와 오해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미안함에 대한 이런 어떤 상징들을 바로 이 작가가 그 폴 레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다가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참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그 폴 레논이라는 이름 속에서 생각을 해보. 물론 또 여쭤보면 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저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는 건좀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네. 폴레논이라는 이름에서 그런 걸 또 찾아내는 게 팝 칼럼니스트잖아요. 드러머가 안 되고 팝 칼럼니스트가 된 게 정말 잘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아, 참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일 하셨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소설은 한 번 읽고 나중에 또 한 번 읽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또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죠. 뭐랄까요? 보통 깨알 같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많은 소설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읽어 나갈수록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명은 아니고 이제 두 파티 이제 상담가들이 등장을 하죠. 나미야 잡화점의 사장인 나미야 유지, 이게 이제 30년 전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이제 상담을 맡고 있는 3인조 좀도둑. 이 3인조 점도둑의 어떤 구조는 그 라셔몬 같은 약간 구조예요.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폐 건물 같은 데 모여서 옛날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 이해를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그 스님인가요? 그 내가 얼마 전에 겪은 사건인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가져와서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네네. 어떤 전형적인 네네. 과거의 이제 구조를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어찌됐건 이 두 갈래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상담 방식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각기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사실 두 상담이 남이 할아버지는 정말 조심조심 정말 이 깨질세라 이러면서 살짝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질문에도 가령 뭐 어떻게 해야지 그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뭐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뭐 이런 질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뭐 문제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거든요. 약간 이렇게 은유적이면서도 이렇게 그 상처받지 않게 이제 돌려서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3인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닥치고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아주 네가 배가 불렀구나. 뭐 그런 고민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두 상담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봤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진정성이라고 하죠. 그 진정성을 담은 상담들을 어쨌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걱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또 받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런 진정성이 전달됐기 때문에 상담의 결과는 다 좋았잖아요. 직설적이긴 하지만 열정적으로 해줬잖아요. 그렇죠. 직선적으로 열정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3인조 좀도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 일테면 유리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30년 후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할아버지 나미야 잡화점의 사장보다는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어쨌든 드는데요. 이 둘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돼요. 네. 뭐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청했을 때는 마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 이미 나와 이미 있죠. 나와 있. 자기가 그러니까 알지 못할 뿐이지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청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점 보러 갈 때도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사장인 나미야 유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꺼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3인조는 굉장히 거칠게 이제 접근을 하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상담을 했든 이들의 미래는 같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쓸모 있는 상담은 있죠. 30년 후를 이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네. 실질적인 상담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구성이 참 이 작가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마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그 상담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미야 유지 같은 인물은 과거의 내가 조심스럽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우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했어야지 그걸 하라고 내가 살아봤더니 야 그때 그 선택이 아니야 이 선택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친절한 나미야 유지의 상담이 있다라면 그 3인조 도둑이죠. 쇼파, 뭐 아스야야, 고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셋이서 계속 치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냉소도 있고 또 따스함도 있고 때때로는 순진하다 못해 약간 멍청한 듯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 우리 안에서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던 나의 어떤 심성의 세 가지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어느 구성 하나하나가 다 이 작가가 아주 면밀하게 모든 상황들과 모든 시간대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캐릭터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담의 수혜를 가장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래를 좀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세 명이 그럼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닐까. 맞아요. 자신들이 이제 치유가 되죠. 네. 네. 인생에서 되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도둑질하다 그렇죠. 이게 도망간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정말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회개를 하는 그러니까 개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3인조 말고 사실은 이 나미야주의 사장님도 수혜자예요.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수혜를 받고 있죠. 그 나미야주의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정말 나이 들고 진짜 앞으로 이제 애들은 다 키웠고 이제 부인도 죽고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력을 찾잖아요. 그죠. 어떤 삶의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신의 임무를 찾았다? 약간 이런 식의 활력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그 선생님들의 상담 내용을 보니까 자존감을 가장 빨리 회복하고 높게 회복하는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 봉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할 때 이제 자존감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나미야 유지나 그 좀도둑들의 일화도 자신의 삶에서 사실은 낙오됐거나 혹은 지쳐있는 그 어떤 상태였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뭐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의 관계로 이제 모이게 되는 구성. 뭐 놀랍긴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뭐 그런 연결하는 건 편지일 때도 있고 전화일 때도 있고 무전기 정말 그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시그널이라는 그 아까 네. 무전기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네. 뭐 영화에서도 저 드라마에서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뭐 대중문화 속에 있는데 편지도 예전에 10월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편지 우체통으로 그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는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영화는 저 헐리우드에서도 만들어졌어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 와닿은 게 저도 이제 왜 그럴까 봤더니요. 저는 이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새 청년이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남의 고민 상담을 해주지? 라는 그런 것도 각자 자신의 생활에서 진정성 있게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만이 고민이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까? 남한테도 좋은 결과를 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이나 상담 또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나 다 자신이 가진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그런 진정성이 각자 끄다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감동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성이라는 딱 그 단어가 굉장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 모든 상담자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잖아요. 이 소설 속에서. 거기에 어떤 따스함이 있지 않나. 사실은 이 점도둑 3명도 누군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더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누군가에게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어떻습니까, 박사 씨는? 사실 사람들은 정말 크든 작든 누구나 다 고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고민이 있을 때 왜 그런 너무 고민이 심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얼른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때가 나중에 얼른 모든 결론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점프를 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코로나 좀 빨리 지나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고민 정말 앞날을 안다면 내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앞날을 아는 사람이 해주는 이제 고민 상담. 인 거고 그런 거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원하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앞날을 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달라질까? 이건 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앞날을 알더라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읽고 난 다음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앞날을 알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그렇죠. 주식이나 달라질 수 있죠, 코인이나 결국은. 그럼요. 부동산이나 달라질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다뤘던 게 백투더퓨처 3였어요. 스포츠 토토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가 비극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이야기는 또 드네 빌레브 감독의 영화 중에서 컨택트라는 네. 영화를 보면 맞아요. 그 과거를 알면서도 미래를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한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사실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줬었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줄로 짧게 평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곧 여름휴가철이잖아요. 여름휴가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재미있는 책. 네, 여름 휴가철을 위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라고 네. 해주셨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북구북구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주 책 역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짧은 책이니까 우리 작가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죠.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reeway.